손질과 풍모 의뢰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박광영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님은 성균관대학교 유교 철학을 전공하시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유교 철학 예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광대학교 초빙 교수, 성균관 총무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림대학원 유림지도자 과정 강사, 향교 명륜대학 및 유교대학 강사,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지 보존의 사무국장은 물론 현재 성균관 의뢰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오신 강사님에게 열렬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광영 성균관 의뢰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강의에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절시가지고 너무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좀 어떤 그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정말 좀 제가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저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진주에서 제가 다니는데 명신고등학교, 아마 최근에 보면 상당히 큰 이야기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김장하 선생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찌 보면 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제가 2학년쯤 되어가지고 이제 사설 학교가 사립이 이제 공립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학교 다닐 때도 그분의 인품을 많이 알고는 있었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이렇게 몰랐을까 어떤 그런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마 그 제 기억으로 재작년인가 그때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항상 그 뒤쪽에 앉으신 분이 자꾸만 저를 갖다가 계속 빤히 쳐다보시는데 식사를 갔다가 옆에서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자네 나 아는가 그러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수업하는데 계속 저를 갖다가 빤히 쳐다보셔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네, 김장하 씨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린 어떤 그런 기억이 새롭고 아무튼 저는 이 진주라는 이 자체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나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부모님들도 진주에 계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면 진주 향교에 오게 되면 저는 마음에 보면 좀 더 고향 온 기분 들어가지고 상당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잘 못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유교 대학에 있는 이 과정이 상당히 전국에서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알차다고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어떤 새롭고 그리고 어찌 보면 어려운 내용보다는 우리 향교에 출입하시는 유림들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교의 어떤 그 의미와 그다음 문묘 의례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괄적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선다는 것보다는 사실 밑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한데 오늘은 좀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박광영이 성균관 의뢰부장인데 예의가 있는 줄 알았지만 무리하네 혹시 이러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가 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인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성인은 뭐냐면 귀자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자 그리고 맡길 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그러한 일을 맡아 계시는 분을 우리가 성인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귀라는 것은 뭔가 듣습니다. 무엇을 듣냐? 이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 고민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귀를 열어 가지고
들어준다는 그 자체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이 된다. 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통해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분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그런 분들,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그런 일을 맡아 계시는 분을 우리가 성인글에서 바로 선생이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인류의 서성이죠. 이 세상에는 세 분의 서성들이 계십니다. 바로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공자님, 이렇게 세 분을 인류의 서성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비 유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는데, 선비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먼저 꾸준하게 가르침을 받고, 즉 배우고 열심히 배우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바를 갖다가 그렇게 참되게 실천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문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가면서 바로 내가 배운 바를 그대로 온전하게 실천하는 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 그러는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탄임금, 문왕, 무왕, 주공 같은 그런 많은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을 집자. 근데 모았는데 이루었습니다. 이룰 성자. 이 이름이 작게 이룬 것이 아니라 크게 이루어가지고 천대만대 계속 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학의 가르침을 집대성 하신 분을 우리는 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우리가 모시는 그 사당을 우리가 집대성에서 나와가지고 대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찰에서는 석가모니를 갖다가 주불로 모시는 곳을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하듯이, 이 전자는 큰 집 전자예요. 모든 건물 중에서 제일 규모 있고 제일 큰 공간을 전이라 그래서 왕과 왕비가 사는 것을 우리가 침전이라고 하듯이, 바로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대성전이라 그러고,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니까 문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자께서는 계절에 있었던 이 많은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받았는데, 그래서 보면 중령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자께서는 조술요순하시고 문무헌장이라. 조술요순, 조술이라는 것 자체는 어뜸으로 삼았단 말인데,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의 그 숭고한 가르침을 어뜸으로 삼아가지고 문왕과 무왕의 그 가르침을 바로 이제 법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술요순하시고 문무헌장하시기 때문에 만세토록 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세월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분의 숭고한 가르침이 지금도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사표가 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자의 성씨는 공씨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자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공자님의 우리가 그 휘는 뭐냐 하면 언덕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실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쓰기는 공자에다가 언덕구자를 써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읽기를 차마 읽을 수가 없다 그러고 아무개 뭐라고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공자님의 성은 공이요, 이름은 언덕구자를 쓰고, 이분의 자가 있습니다. 자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육체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몸뚱아리는 다 컸는데 아직까지는 머리 상태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남아서는 안 되고 좀 더 어른답게 행동하고 앞으로 책무를 갖다가 이행하라 그래가지고 남자에게는 어른의 옷을 입히고 여기다가 어른의 모자를 씌워준다. 그래서 모자 관자, 관례라 그러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른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쪽을 찌어가지고 비녀를 찔러준다. 그래서 비녀 개자, 그래서 관례 계례 그러는데,
관례와 계례는 바로 이제 지금 말하면 성인식이에요. 성년식. 어른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관례, 계례,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모든 향교에서 아마 5월달이면 성년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성대하게 아이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는 관계를 행하고 있는데, 어른이 되면 특권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술을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들도 이 아이를 함부로 아이 대접하지 않고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에다가 간머리를 씌운다 해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 되었으니까 책무를 이행하라고 지어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자라 그러는데, 공자님의 자는 중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자는 둘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지금도 보면 1년 12달을, 제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1년 12달을 이야기할 때 음력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를 우리가 봄이라 그러고, 4월달, 5월달, 6월달을 여름, 7, 8, 9를 가을, 10, 11, 12를 갖다가 겨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계절을 갖다가 12달을 3으로 나눠 가지고 사계절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계절의 가운데를 갖다가 우리가 버금중자, 그래서 사람 인자의 가운데 중자 중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봄의 중월이 음력 2월달이고 가을의 중월이 음력 8월달이 되는데, 그래서 음력 8월달과 음력 2월달을 중월이라 그래서 향사를 갖다가 보통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전은 상정일, 고물의 형자가 먼저 있는 1일부터 10일 사이를 상순, 11일부터 20일 사이를 중순, 2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순, 그래가지고 상중하로 나눠서 음력 2월과 음력 8월 상정일에 향교나 성균관에서는 석전을 봉행하고, 그 다음에 중정일, 하정일에도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중에서 그렇게 향사를 갖다가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 자체는 둘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바로 이제 첫째가 아니라 둘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담이지만 공자님의 형제들은 바로 이제 거의 보통 보면 구남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기를 쓴 사마천이 공자님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공자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자는 숭양이고 이름은 헐이에요. 그 성은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헐이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자하고 이름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숭양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공자님의 아버지는 숭양헐이요, 어머니는 안시다 그러는데, 두 분이 야합을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다, 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덜야자를 쓰는데, 우리가 야합 그러니까 야합이니까 뭔가 의미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의 출생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합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합할 합자인데 남녀의 사회적 결합을 우리가 합이라 그럽니다. 자, 남녀의 사회적 결합을 우리가 혼인 그럽니다. 결혼이 아니죠. 혼인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말 하면 장가드는 거예요. 장가드는 것이고, 한자로 말하면 장가들 혼이라 그럽니다. 자,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시집간다 그러는데, 시집갈 인 그럽니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고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거, 바로 남녀의 평등도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결합인데, 이것을 혼인이라 그러고 이것을 합이라 그럽니다. 근데 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계, 흔히 말하면 나이대도 정령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이제 정상직이다, 그래서 발을 정자 정합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합은 합인데 비정상적인 그 합을 갖다가 우리가 약간 낮춰가지고 야합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야하다 그러면 뭔가 세련되지 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옷차림이 깔끔하다든지 뭔가 반듯하면 괜찮네, 세련된데 멋있다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추리하고, 그리고 좀 더 보기 안 좋으면 우리가 참 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자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공자님의 출생이 어떻게 그럴까? 공자님의 아버지인 숭양헐이 60이 넘도록 8형제를 두었는데 딸이 7분이고 아들이 1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맹피라 그래가지고 붉습니다. 자, 불구란 그 자체는 지금 말하면 신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세를 갖다가 양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했냐면 공자님의 아버지께서 안씨 집안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따님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혼과인을 했어요. 한 상태인데 왜 야자 쓰냐 하면, 자, 숭양의 나이, 아버지 나이가 보면 그 당시에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되시는 분의 배우자의 연세가 1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돼요. 정확한 날짜, 그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10대 초중반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말하면 정말 나이 많으신 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과연 이세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합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그 출생에서 야합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인은 혼인인데 좀 더 그런 그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혼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자님을 나중에 우리가 높여 가지고 뭐라 부르냐? 바로 대성, 지성, 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요거 자자를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자라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자를 보면 자는 남자 할 때도 이 자자만 들있으면 남자도 자를 쓰고 여자에게도 자를 써요. 그래서 자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를 함께 아우른 그런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물건 자자가 있어요. 물건. 자, 지금 혹시 보면 머리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모자라 그러잖아요. 썰 모자에다가 시올 모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돼버리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한문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든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모자를 써가지고 썰 모자 아들 자자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면 그분들은 모자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어찌 보면 써는 아들, 뭐 아니면 아들이 쓰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 그러면 머리에 쓰는 거다 당연히 인식하는데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자에는 아들 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자리 바로 우리가 의자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기대를 의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기대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 자자는 물건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자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열매라든지 씨앗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칠판이 있으면 오미자라고 그렇게 다섯 오자 만미자 아들 자자를 쓰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입에서 침이 고이실 거예요. 오미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한문 처음 공부한 사람들에게 오미자 써놓으면 해석하라 그러면 5가지 맛이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자에는 열매 자자, 씨앗 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지금도 보면 우리가 석전에도 보면 열매 자자가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진자라든지 우리가 개함 그럽니다. 진자, 그다음 연자. 연이란 것은 연씨를 말하는 거니까 연자 그러면 연씨앗이잖아요. 그리고 별명자, 뭐 차전자, 뭐 산사자 이런 식으로 또 유자도 있네요. 이런 자자가 바로 이제 열매 자자, 씨앗 자자로 해석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자자가 뭐냐 하면 선생님 자자가 있어요.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선생인데, 선생이란 말 자체가 앞선자 날생자잖아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배우고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덕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에는 선생님 자자가 있기 때문에 공자 그러면 공 선생님,
맹자 그러면 맹 선생님, 주자 그러면 주 선생님 그러듯이 이 자자는 사실은 아무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제 인품이 뛰어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높여가지고 부르는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 즉 시, 서, 예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새롭게 바로 이제 내용을 정립해서 바로 책을 갖다가 정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지성 문선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 공자님께서 살아 계시다 그러면 2576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향교에서 석전이라든지 다음에 고유를 할 때 보면 공부자 탄강 2576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차 을사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기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갖다가 1년으로 잡기 때문에 설역이고 우리는 공자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갖다가 바로 이제 잡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지금도 불자들은 보면 사찰에서는 불기 얼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산이 안 되는데 보면 우리가 서기는 2525년이고 그 다음에 공기는 2576년인데 아마 불기는 2550 몇 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보면 석가모니가 그러면 공자보다 더 연세가 더 적으시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그 순간은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증을 입적한 그 순간부터 하기 때문에 바로 불기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그 해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든 그 순간을 갖다가 불기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불기가 공기보다는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공자보다는 최소 50세 정도 연상이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대 성인이 이 자리에 계시면 석가모니가 제 나이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공자께서 좀 더 한 그 3, 40 정도 더 연하시고 예수님은 한참 더 연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분들 나이가 되는데 공자께서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 사당을 지어줍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 우리 전통 문화에 보면 그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갖다 우찌오면 신주를 갖다가 모시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대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당에다가 가묘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위패를 갖다 안치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그렇게 위패를 갖다가 만드는데 공자께서 돌아가시니 그 나라에 있었던 노나라 임금께서 공자님의 조문을 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애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가까이 이 우리나라 이 안에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내가 왜 이 선생님을 몰라뵀을까? 참으로 애석하고 만극하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명을 내립니다. 이분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어주는 그 사당이 바로 이제 공자님의 사당인데 공자님의 고향이신 노나라 산동성의 곡부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큰 사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공묘입니다.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공자님의 그 후손들 특히 공시들이 요 주위에 많이 살게끔 만들어준 그 마을을 마을 부자 써가지고 공부라 그러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공자를 비롯한 바로 이제 많은 사람 공시 문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숲을 림자 그래가지고 공림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아마 중국 곡부에 가보면 바로 이제 공자님이 있던 공묘 그 다음에 공림 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공자를 모신 사당이 이 공묘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전파되면서 중앙에 그런 학교를 갖다가 만들면서 공자님의 그 순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문묘 즉 대성전을 갖다가 만들고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향교를 만들면서 그렇게 대성전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시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 임금이 사단 관리자, 즉 100명의 사단 관리자를 두었다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다 보면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도통이라 그럽니다. 아마 불교에서는 법통이라도 말을 하는데 법이란 그 자체는 변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도통은 이 도가 공자의 이 도가 계속 이렇게 전해진다 그러는데 이 도통이 바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데 향교나 성균관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시냐 했을 때 도통에 입각해서 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공자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정말 공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시게 되는데 공자를 정점으로 해서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5분을 갖다가 4분을 모시고 베이로 모시고 공자님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자님의 제자는 3,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나신 분을 우리가 뽑아보니까 일단은 72분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12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줄이는데 이때 12분이 누구냐면 바로 안자, 정자에다가 공문 10철에 더해 가지고 12분의 공자 제자가 됩니다. 석가모니의 제자가 10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12대 제자라고 이야기하듯이 공자님의 대표적인 제자는 12분인데 바로 모든 향교에서는 바로 이제 2분 안자 정자는 기본적으로 모시고 있고 공문 10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39분을 이상을 모시는 곳에서는 공문 10철이 들어가 있지만 27이라든지 25분 그리고 23분을 모시는 곳에서는 이 공문 10철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자 그리고 맹자 이렇게 이제 모시고 그리고 공문 10철 송나라 때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하늘에 찾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성리학을 만든 송나라 때 6명의 유학자들이 계시는데 바로 주돈이 선생, 정명도, 정의천, 장행거, 소광절, 주의 이렇게 6분을 우리가 송조 육현이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정자하고 주자가 대표적인 유학자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학문을 높여가지고 정자의 정, 주자의 주자 따가지고 정주학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주자가 집대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자 그럽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든 주자학이든 정주학이든 그 개념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공자의 그 가르침이 끊어졌던 그 가르침을 다시 이제 정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송나라 유학자분들이고 유교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꽃을 피웠다 그럽니다.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유학사상이 크게 번창을 하다 보니까 각 왕조마다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대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고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설립하고 지방에다가 향교도 만들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또 서원도 만들고 많은 유교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유학자 분들 중에서 정말 많아요. 아마 수천 명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공자와 맹자와 주자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면서 도학과 충절에 뛰어나신 그런 분들을 18분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가지고 모신 분을 우리가 아국 18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유학의 도통이다 보시면 되는데 공자 그러면 공 선생님, 안자는 성은 안씨니까 안 선생님, 정자는 성의 정씨니까 정 선생님, 그리고 맹자는 성이 맹씨니까 맹 선생님인데 여기 계시는 요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분은 공자님의 손자예요. 자, 공자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 공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러버리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소공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의 또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자가 뭐냐 하면 이분의 자가 바로 자사입니다. 자사예요. 이 자자는 선생님 자자도 있지만 과거에는 보면 남자들의 자를 지을 때 그냥 관습적으로 이 아들 자자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할 사자, 자나깨나 생각하라,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자를 지었는데, 그래서 한때 보면 우리가 공자님의 손자를 부를 때 자사라고도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다가 더하기 선생님 자자가 들어가면 좀 더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높여가지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댕이 되는데, 그래서 읽을 때 자사자라고 읽지 마세요. 자, 우리말에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말에는 장단이 있고 고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바로 이제 끈을 읽기를 갖다가 잘 해야지, 잘 못하면 나는 알아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보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럽니다. 그래서 창호를 한다든지 독촉할 때도,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도, 성동한다든지 강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글을 갖다가 어디서 끊어지는지, 주로 동사에서 많이 길게 발음하고 뭐 조사는 짧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끈을 읽기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저 사람은 알고 있는구나, 모르는 알게 되는데, 그래서 자사자라고 읽지 마시고 자사자라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자가 자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보면 공부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고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등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보고 많이 읽는 것 말고는 왕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전이라 그럽니다. 경이라 그러면 변치 않을 경인데, 사실은 경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원래 날줄입니다. 배를 짤 때 기본적으로 동서고금에 보면 뭔가 천을 가지고서 옷감을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날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날줄이라는 것 자체는 변치 않는 줄입니다. 날줄 세로로 먼저 만들어 놓고 가로에다가 바로 이제 씨앗줄이 씨줄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어떻게 영야 따라가지고 촘촘하기도 하고 성기기도 하고 문양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경과 하늘의 질서인 경, 날줄과 땅의 질서인 위라 그래가지고 위, 이렇게 씨앗줄을 갖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엮는 경우인데, 경이라는 것 자체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이라 그러고, 이 성인의 그 가르침을 어진 사람이, 바로 제자라든지 후학에서 어진 분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잘 알고서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전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는 말 자체는 성인의 말씀과 현인이 전했다 그러는데, 유교 경전 중에서 유교 경전에 바로 이제 공자님의 숭고한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책은 성인의 말씀과 현인의 가르침이 함께 녹아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대학입니다. 자, 대학이라 그러면 대인의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공자의 제자인 정자가 기술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경 1장과 전 10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라 그래가지고 쭉쭉 하다 보니 나중에 미지유야라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우는 경 1장이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보면 강구의 왈 극명덕이라 하며 뭐 태갑의 왈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딱 뭐냐면 우는 전 1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 자체는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경 1장은 공자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정자께서 기억했다가 다시 전 10장 부분은 바로 다시 정자께서 좀 더 이제 보완했다 그래가지고 대학은 경 1장과 전 10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먼저 우리는 유교에서는 오경과 사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경 그러니까 다섯 오자에다가 날줄 경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공자님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자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책이다 보면 되는데, 공자께서는 나는 절대로 창작하지 않았다. 다만 옛것을 좋아해가지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서 따름이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경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 있었던 그런 가르침을 갖다 공자께서 정리했다 해서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책이다 보시면 되는데, 시경 그러면 시예요. 지금 말하면 대중가사잖아요. 대중가요. 가요 중에서 원래 시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이 호가 분명하고, 그러나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시라 그러는데, 공자께서 3,000개 이상 있는 그 시들 중에서 300개 정도로 정리한 책이 바로 시경이고, 그 다음에 서라는 것은, 서는 기록입니다. 역사예요. 많은 왕조별의 그 역사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갖다가 정리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좋은 역사는 남기고 싶어 하고 나쁜 거는 다 버리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자께서는 이거 아니다. 나쁜 거라 하더라도 나중에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자께서 바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바로 왕조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다 기록한 책이 서경이고, 우리가 역경은 다른 말로 주나라 때 완성되었다 그래서 주역 그러는데, 그 이전에 복희씨라든지 그 다음에 문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의 그 변화를 갖다가 자꾸 기록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 세상은 밝음과 어두움, 즉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변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란 그 자체는 남성과 여성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해와 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계속 교차하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음과 양의 그 조화를 가지고서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음은 짧게 쓰고 양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과 양의 그 조화를 가지고서 8괴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조합하니까 64개의 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현상을 다 기록하고 해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는, 그런데 미래란 말 자체는 아니 미자 올레자예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뭐 점집에 간다든지 무당 만나지만, 실제로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굳이 점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물론 미래를 알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모습, 지금 내 미래를 갖다가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나간 자리는 보여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간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하나 점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역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괴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개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주역은 내일 좀 더 보면 이 현실에서 좀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보시면 되고, 예기는 예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라는 것 자체는 질서잖아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저 조직과 이 조직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만하게 잘 지낼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얘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 그 다음에 사회와 사회, 가정과 가정, 그리고 사랑과 사랑, 아버지가 지켜야 될 예, 자녀가 지켜야 될 예, 그리고 남편이 지킬 예, 배우자가 지켜야 이런 모든 그 예 관계를 갖다가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얘기고, 그리고 춘추가 있어요. 춘추는 공자 당시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 나라마다 역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께서는 당신이 있었던 노나라의 역사책을 갖다가 가만히 살피면서 한 250년 정도의 그 역사책을 새롭게 재편집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들어갔는데, 근데 공자께서는 춘추를 갖다가 정리할 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잘하는 것은 굳이 말을 안 해요. 왜? 당연하니까.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 잘 못했다라고 하면서 길게 표현 안 하고 짧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그 임금이 참 일을 잘 못했다 그러면 그 임금의 자기를 갖다가 깎아버려요. 예를 들면 그 임금의, 옛날에는 제후들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천자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제후들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5가지를 나누는데 제일 높은 등급이 공작, 그 다음에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가지고 공후 백자남으로 그렇게 차등을 두는데, 만약에 노나라 임금이 사실은 그 공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을 갖다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후작이라든지 아니면 백작으로 이렇게 강등시켜 버립니다. 이 말은 임금답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가 자기 직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그 신하에 그대로 직책을 써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 신하에 벼슬은 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버려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폄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쓴 이 춘추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되 이것이 도리에 벗어난 분이 있으면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필살기 바로 이제 공자가 쓴 그런 춘추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자께서 춘추를 갖다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난신적자라 그러는데, 난신, 부처보면 신하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적자, 바로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갖다가 능멸하는 그런 사람들, 즉 우리가 말하는 폐륜을 일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군가가 공자의 이 춘추를 쓰는 요 내용을 가지고서 후세에 다른 사람이 기록물을 갖다 남길 때, 나를 갖다가 기록할 때 혹시 나의 역사의 어떤 오점이 남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께서 춘추를 갖다가 정리하시니 난신적자가 사라졌다 이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기록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물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례를 살 수 없어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성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로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어떤 기록문화인데, 바로 공자의 이 춘추 이 사상 정신에 들어가 있는데, 춘추 정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를 의자예요. 올바름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내 손은 잘릴전저, 그리고 그렇지만도 내 잡고 있는 이 붓은만큼 꺾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제 공자의 춘추 사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 책이 있어요. 사서. 이 사서는 공자님의 손때가 묻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가르침의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사서라 그러는데, 첫 번째로 논어 제 옆에 공자 썼는데, 논어는 공자께서 쓰신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논어를 갖다가 왜 이야기하냐면, 논어는 논할 논자에다가 말씀 어자입니다. 논의해가지고 무엇을 말씀한 내용을 서로 논의했는데,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선생님 하신 말씀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록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논어예요. 공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 공자께서 전체를 평한 이야기, 그리고 후세에서 공자를 갖다가 평한 이야기, 이런 모든 말을 갖다가 서로 논의해서 만든 책이 바로 공자가 되는데, 논어가 되는데, 논어에는 보면 대부분 공자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부를 때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쓸 때는, 그 제자를 쓸 때는 이름을 안 쓰고 자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한 2-3분 정도는 보면 선생님 자자 쓴 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자왈보다도 주로 자왈 그럽니다. 그래서 자자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에 정자왈, 그 다음에 유자왈,
민자왈 이런 식으로 몇몇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다가 성씨에다가 선생님 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고서 그러면 공자 사후에 정자라든지 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민자의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논어를 갖다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경.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불경 그러는데 불경은 석가모니께서 쓰신 책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불경이고 기독교의 말하는 우리가 그 복음서도 예수께서 쓰신 책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설파한 그 내용을 사후에 제자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쓴 책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성경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 바이블, 바로 이제 복음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가 제자들이 정리한 책이고 대학과 중용은 당시 얘기 있었어요. 오경 중에 얘기 있는데 대학편, 중용편이 있는데 이것을 높인 분이 누구냐면 정자하고 주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히 주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자님의 참된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대학은 공자의 가르침을 정자께서 정리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대학 경일장하고 전 10장으로 나눠지고 중용은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자가 바로 도학의 어떤 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제 중용이다. 그리고 맹자는 자사자의 문인의 제자가 맹자인데 맹자가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확충시킨 책이 바로 이제 맹자입니다. 공자께서는 어질 인자를 말씀하셨으면 맹자께서는 여기다가 의자를 더해가지고 인가 이런 식으로 확장한 책이 바로 이제 맹자인데 그래서 오경은 바로 이렇게 공자님의 손때가 묻은 책이고 사서는 공자를 중심으로 계속 후대에 이어진 그 큰 네 가지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서는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도입된 지 즉 안양 선생이 우리나라로 성리학 가져왔을 때 그때부터 고려 중기 이후부터 오경 중심이 아니라 사서 중심으로 학문이 바뀌고 그 이전에 고려 초기라든지 삼국시대에는 사서랑 자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경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오경과 사서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경서라고 합니다. 오경의 경자, 사서의 서 해가지고 경서라고 이야기하고 이 책은 변치 않는 책이라 그래서 법전자를 써서 경전 그러고 성현의 말씀을 현인이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이렇게 의미는 조금 이제 그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우리가 통용할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했던지 유교는 공자가 집대성하신 그 학문이요 사상이요 철학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언제부터 왔냐?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래되었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나라를 다스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무엇으로서? 인륜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그 질서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바로 흔히 말하는 5가지의 기본 질서다. 그래서 우리가 오륜이라 그럽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구유신을 오륜 그러는데 오륜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 공간을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상서학교라고 부르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바로 이제 중앙의 학교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의 학교다 그래서 클 태자에다가 학교 학자 그래서 우리가 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시초는 바로 교육은 이미 진행되었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즉 학교 교육 기관을 만든 그 시초는 우리가 고구려 태학대라 그러는데 AD 372년에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즉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자제들을 가르쳤는데 자 그런데 요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참고로 373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고구려에서 불교를 갖다가 국교로 받아들여요.
자, 고구려에서 국교를 받아들인 해는 373년이고 고구려에서 유학을 중심으로 대학교를 만들었다는 그 다전은 372년인데 이미 고구려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크게 흥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학교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유교 사상이 많이 이렇게 보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백제에서도 학교를 만드는데 이 교육기관의 이름은 사실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름인지는 없지만 그래도 박사를 갖다가 임명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 능통한 사람을 예를 들면 논어에 능통하면 논어 박사, 예기에 능통하면 예기 박사라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신라에서도 신문제 즉 성골과 진골 육두품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신라에서도 바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갖다가 실시하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제 국학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공통점으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인재를 갖다가 양성했는데 주된 과목은 교육 과목은 무엇이냐? 유교 경전이에요. 특히 오경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쳤다 보시면 되는데 특히 백제가 보면 교육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오죽하면 이웃 나라까지 가가지고 유학을 전파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왕인 박사, 특히 아지기 박사, 특히 왕인 박사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미개함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 우리는 보면 아랫도리를 우리가 상이라 그러고 윗도리를 의라 그럽니다. 의상이에요. 의상이라 말 자체는 바로 이제 윗옷과 아래옷을 함께 갖추어 입는다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윗옷은 입고 있는데 아랫도리를 입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보면 가끔 옛날 그림 보면 기저귀 같이 찬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이게 좀 더 어찌 보면 인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 고위층들만. 그러면 나머지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냥 바닥에다가 나뭇잎이라든지 그렇게 깔아놓고 먹는 거예요. 자, 짐승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동물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도 함부로 그냥 길에다 던지지 않잖아요. 야생 동물들은 그냥 던질 수 있어도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큼은 함부로 하지 않냐고 그릇에다가 아니면 뭐랄까 여물통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줄 정도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상당히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왕인 박사가 바로 이제 기술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다가 바로 천자문, 그 다음에 효경, 그리고 논어 이런 책을 가져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를 갖다가 일깨워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왕인 박사를 학문의 신으로 숭상하고 왕인 박사의 고향이 전라남도 영암이잖아요. 영암 월주산 바로 그 자락에 왕인 박사가 태어나셨는데 지금도 보면 그게 왕인 박사를 갖다가 덕행을 추모하는 사당 즉 왕인묘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와가지고 왕인 박사를 갖다가 추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에는 주자감이라고 학교를 만드는데 자, 주자란 말 자체가 뭐냐면 주자는 맞이에요. 맏아들, 자자는 아들 자자. 그 집안의 맏아들을 갖다가 학생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주자감이고 이 전통이 고려 와가지고는 국자감을 만드는데 국자란 말 자체도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성균감으로 바뀌다가 고려 공민왕 때 와가지고 성균관으로 바꿔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92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는데 바로 나라에 태양이 두 개 없듯이 대학교도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 최고 기구다 보니까 그래서 고려에 있었던 성균관은 개성 향교로 그렇게 격하고 바로 한양에 있는 이 성균관을 국학의 중심으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통 교육기관이고 여기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고구려 때 보면 밑에 보면 경당이라는 그 하나 글자가 있어요. 이거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많이 몇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당이 뭐냐면 고구려 태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교육기관이고 경당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제도의 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당은 뭘 하냐면 지방에 설립했는데 유교 경전 더하기 활쏘기를 가르칩니다. 자, 활쏘기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활쏘기일까? 실제로 보면 활쏘기 고구려 사람들이 호전적이니까 활을 잘 쏜다 그러는데 유학에서 보면 기본적인 제주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반드시 익히는 6가지의 기본 제주 그래서 융예가 있어요. 제주 예자 융예 예, 악, 사, 서수 그래가지고 예라는 것은 예를 말하고 악이라는 것은 음악 연주를 말하고 사라는 것은 활쏘기를 말하고 어라는 것은 말몰이 수레몰이를 말하고 서라는 것은 글씨 쓰는 것을 말하고 수라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하는데 예, 악, 사, 서, 수 6가지 융예를 갖다가 반드시 익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사가 바로 이제 활쏘기입니다. 그래서 활쏘기는 기본적으로 예로부터 우리 전통 문화에서 항상 우리가 우리 익혀왔던 것이 바로 이제 활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활쏘기 대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하는 거. 바로 우리가 시골 향자 활쏘기 사자에서 향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중앙에서 하는 활쏘기 대회를 우리가 큰 대자 써가지고 대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쏘기는 바로 선비들이 반드시 익히는 것인데 왜 익히냐? 저걸 무치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만약 체력 단련 그런데 사실은 활쏘기의 목적은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집중을 요하는 겁니다. 활쏘기의 목표는 뭐냐 하면 관역이 있으면 관역의 그 중앙을 갖다가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곡을 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곡자, 정자는 발을 정자고 곡자는 물색 곡자예요. 목이 긴 새를 갖다가 우리가 곤이라 그러는데 이 곤이를 갖다가 활쏘기의 관역에다가 그려놓고 바로 활을 쏠 때는 특히 동물을 갖다가 잡을 때는 최소한의 생명을 해치는 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통을 적게 주기 위해서 활을 갖다가 쏘아야 되는데 바로 이쪽에 보면 목주위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이제 관통시켜 버리면 결국은 바로 이 욕심이 많은 고통 없이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맞췄다 우리가 적중했다 말을 우리가 바로 적중 바로 정곡을 찔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쏘기는 어찌 보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다가 반듯하게 날아가게끔 찔러주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활쏘기의 요령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공부 잘하는 게 보면 책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만 집중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공부 잘하는 요령이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나 책은 안 보고 자꾸만 딴짓하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이거는 자체는 보면 공부에 벗어나는 건데 그래서 활쏘기라는 것 자체는 집중을 요하는 것이고 경당에서 유교 경전과 그리고 활쏘기를 갖다가 함께 가르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고구려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고구려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주몽이라 부릅니다. 주몽. 근데 우리가 주몽 그러면 고구려를 세운 시조왕을 우리가 주몽이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 주몽이란 말 자체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그분이 활을 잘 쏘는 분 중에 한 분이었고 나중에 나라를 갖다가 고구려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주몽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원래 주몽이라는 것 자체는 고구려 방언으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구려가 보면 상당히 호전적이지만도 바로 이제 그 활도 잘 쏘는 그런 민족이고 활 쏘기는 바로 우리 유학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 중에 하나 기본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에도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간을 우리말로 하면 사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방간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작은 고을 현이라 그러고 그래서 현감을 두고
좀 더 이 현보다 좀 더 큰 고을을 우리가 군이라 그래서 군수를 두고 좀 더 이 현이라든지 이 군을 갖다가 전체를 총괄하는 그곳을 우리가 이제 목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를 갖다가 파견합니다. 지금 말하면 관찰사죠. 그리고 특별한 고을이 있어요. 이 고을은 예로부터 충신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왕의 어떤 인척이라든지 그런 왕비의 어떤 그런 원약이라든지 뭔가 더 특수한, 그리고 지리적으로 뭔가 중요한 그런 지역에다가 특별 도시로 해가지고 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 목, 군, 현을 두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는 누구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경상도 그러면 바로 이 경상 중에서도 경상 지금 보면 우도와 자도를 갖다가 나눠 가지고 경상 자도에서는 바로 위쪽을 경상 자도로 그러고 밑으로 갖다가 우도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상주를 갖다가 상주 목이라 그래 가지고 목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밑에 쪽에는 우리가 진주에다가 목사를 갖다가 파견하고 진주 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목사가 있는 곳에서는 바로 목사를 파견하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고려 때 와가지고 지방 조직을 이렇게 나누면서 특히 이 전국을 고려 때 전국을 12개 고을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바로 이제 지금 말하면 그때는 수도가 개성입니다. 개성을 수도로 두는데 왕정이라 그래요. 왕이 있는 곳이 경자, 서울 경자. 근데 이 경인데 바로 이제 개성이기 때문에 개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새롭게 나라를 열었다 그래서 10개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라가 망했지만 신라의 정신도 개성되었으니까 신라를 동쪽에 있는 작은 수도다 그래서 동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평양이 서북 쪽에 있지만 서쪽에 있는 큰 고을이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나머지 전국을 갖다가 12개 고을로 나누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 쪽에 양주, 광주, 넓은 광자, 그리고 상주, 진주, 그리고 청주, 공주, 그리고 바로 전주, 나주, 그리고 성주가 있는데 이 성주가 지금 말하면 순천 쪽이에요. 아마 그 조계사 있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나간 쪽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황주, 회주, 이렇게 12개의 고을로 나눠 가지고 여기다가 지방간을 파견하고 목사를 갖다가 파견하면서 향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청주라든지 상주라든지 진주는 지금도 1000년 된 고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향교는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대학교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그만큼 교육이 활성화된 지역이고, 활성화됐단 말 자체는 인구도 많고 교통의 요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갖추어진 어떤 그런 도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도에 보면 부가 몇 개 있어요. 창원, 그 다음에 밀양, 이런 식으로 좀 더 특별한 그 고을에다가 이제 부사를 갖다가 파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 고을을 갖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관찰사이기 때문에 관찰사는 바로 이제 목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충청도란 말 자체가 보면 예로부터 청주와 충주가 중심이 되어서 충청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충청도 같은 경우는 관찰사가 있는 목사 고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청주에 있으면 청주가 목사고을이 되고, 충주로 옮겨버리면 충주가 목사고을이고, 공주로 옮겨버리면 곡사가 목사고을이고, 홍성으로 옮기면 홍주가 목사고을이에요. 그럼 왜 그걸 옮길까? 바로 이제 그 지역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도 그 고을의 풍속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목사를 갖다가 목사 고을을 옮기게 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상주에 있다가 나중에 성주로 갔다가 다시 칠곡을 옮기는 그런 변천을 겪었지만, 경상도 경남 같은 경우는 항상 오랫동안 바로 이제 고려부터 해가지고 조선까지 계속 바로 이제 목사고을이 진주라는 것 자체. 그래서 진주라는 것 자체는 예로부터 상당히 이 모든 지역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원, 상교와 성균 간의 공통점은 공자님을 중심으로 유학을 계승했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최고의 학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원은 그 고을에 관계되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모신 사당인과 동시에 교육기관이 서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고을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이 고을에 오셔가지고 어떤 지방관으로서 정치를 참 잘했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이 고을에 기왕 오셨는데 이분의 공덕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 그리고 이 고을에서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니까 이 고을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연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모시는데 도학이라든지 충절이라든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보다는 전체를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위인을 갖다가 학자든 장군이든 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녀든 학자든 장군은 관계없이 모든 사람, 도학과 충절에 뛰어나신 유교의 그 사상을 실천하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신 곳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말 자체는 강당하고 사당이 함께 있어요. 강당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계승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곳이 강당이고, 사당이란 것 자체는 그분을 위패로 모시고 놓고 천년만년 계속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것이 사당인데, 강당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사로 끝납니다. 이 절사자가 아니라 사당 사자예요. 표충사, 충절사, 현절사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슨 서원으로 끝날 경우에는 사당하고 강당이 함께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장군이던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충절을 갖다가 바치니까 나라에서 그분의 시호를 내려줍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려주는 그 이름을 시호라고 그러는데, 충자에다가 무자를 써가지고 충무라는 그런 시호를 내려주고 그분의 묘가 있는 아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현충사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 장군입니다. 그리고 유학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퇴계 이항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 바로 이제 그를 문자에다가 순수할 순자가 문순이라는 그 시호, 문자 시호를 갖다가 내려주면서 바로 고향인 안동의 도산서원에다가 모시면서 바로 서원 이름을 도산서원이라고 나라에서 사익을 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녀도 조선시대에는 성녀들도 사당을 만들어줘요. 아니 어떻게 성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중을 갖다가 모시주자 하는데, 임진왜란 때 나라를 희생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거의 99%는 올해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분들의 정말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성녀들이 있는데 바로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리고 영규대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밀양에 가보면 밀양에 절사자 표충사가 있어요. 이 표충사는 사명대사하고 관계되는 사찰인데 그 옆에 보면 표충서원이 있어요. 표충서원 안에 보면 사당에 표충사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사당 사자 쓰는데, 여기는 누구를 모시냐? 임진왜란 때 바로 이제 큰 공을 세웠던 서산대사와 그분의 제자인 사명대사, 또 그리고 바로 서산대사 제자인 영규대사, 이렇게 세 분을 모시는데, 여기서 영규대사가 누구냐면 중봉 조원 선생이 금산 전투에서 바로 이제 그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유학자 입장에서 나라가 위급하니까 다들 도망가기 바쁜데, 도망가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은 없어도 나라를 위해서 의를 갖다가 지키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인근에 있었던 영규대사하고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이때는 유교든 불교든 떠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 하자 해가지고 바로 하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충절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나라에서 만든 그 공간이 바로 이제 서원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서원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바로 이제 가오서원도 있지 않습니까? 가오서원 같은 경우도 정부부 선생의 어떤 그 충절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서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인사라 그래가지고 짧게 하면 인사예요.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그 일을 갖다 우리가 인사라 그러고, 이걸 좀 더 발음을 길게 하면 인사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발굴하는 그 모습인데, 인재를 등용하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과거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시험을 안 보더라도 이분이 상당히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다 그러면 채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변별력 있고 객관적으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을 우리가 과거라 그러는데, 이 과거는 기본적으로 문신을 양성하는 시험을 우리가 문과라 그러고, 장군을 양성하는 시험을 무과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전문가,
뭐 법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행정 그런 그 전문가가 우리가 잡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조선에 보면 임난 이후에 성녀들도 바로 또 과거 시험 성과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문과, 무과, 잡가가 기본적으로 그런 시험 보는데 언제 보냐?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년시라 그러는데 3년 간지 중에서 보면 자 그리고 오 그리고 묘 그리고 유 이런 식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런 보는 시험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이란 것 자체는 지방에서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중앙에서 보는데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고 1차 시험을 우리가 속과라 그럽니다. 그리고 본 시험을 대과라 그래요. 자, 속과는 기본적으로 2번에 걸쳐 시험을 보는데 1000민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뜻을 품어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을 갖다가 내가 이제 다시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있으면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만약 경상도 진주나 경상도 있는 사람들이면 먼저 1차 시험을 속과가 보면 초시와 복시로 나눕니다. 초시는 주로 어디서 보냐? 한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 팔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팔도에 감령이 있는 곳, 즉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바로 이제 그 향시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1차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걸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쩌면 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700명으로 뽑아요. 자, 진사시험에 속과를 본다 그러면 속과 700명을 뽑고 생원시험에 속과를 본다 그러면 700명을 뽑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는 초시 합격자입니다. 자, 그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소나기 보면 윤초시 그러잖아요. 성은 윤씨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초시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 시험이 1차 시험이 초시에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사신지의 세운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초시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되는데 나중에 2차 시험을 복시라 그러는데 복시는 어디서 보냐? 한양에서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몇 명을 뽑냐? 바로 100명을 뽑습니다. 100명. 100명 뽑는데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해가지고 1등은 5명, 2등은 25명, 3등은 70명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합격증에 보면 100패라 그래가지고 하얀 종에다가 이렇게 유학 암흑에 예를 들면 뭐 제 1등이다 아니면 2등에 몇 등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던데 결국은 100명 뽑는데 생원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하면 진사라 그럽니다. 이분들은 아직 관직은 제수받지는 않았지만 유교 경전에 능통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라에서 부름이 있으면 그렇게 채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좀 더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과거 시험에 벼슬에 나가겠다 하면 바로 이제 대과를 봐야 되는데 초시 보면 생원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향교와 서원은 지방에 설립했던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그 교육기관을 성균관 그러는데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아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등록금 없어요. 등록금 면제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멀리 있는 분들 와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정말 큰 뜻을 품지 않고서는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제가 발음이 좀 제가 저속한 표현인데 정말 딱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오기는 힘들다 보니까 바로 지방에 있는 분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3년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에 맞춰가지고 개나리 보침 지어가지고 경상도 있는 사람들 문경세제라든지 중령국이 넘어가지고 뭐 추풍이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보는 시험이 바로 대과가 되는데 대과에서는 전국에 있는 진사 생원들을 대상으로 1차 시험에서 한양에서 보는데 240명 뽑아요. 그러면 241등부터는 낙방이에요.
이분들은 다음에 다시 또 대가를 갖다가 봐야 되겠죠. 2차 시험을 복시라 그러는데 몇 명 뽑냐? 33명 뽑습니다. 그러면 34등부터는 사실은 낙방이에요. 자, 이 33명은 아직까지는 순위가 안 정해졌어요. 뽑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시험을 전시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가가지고 보는 시험이 전시입니다. 여기서는 임금님이 간단하게 몇 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냐 물어보면 그때 이제 답을 보고서 바로 이제 성적이 매겨지는데 성적순에 따라 가지고 갑과 을과 병가는 나누고 이분들에게는 다 급제가 되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앵삼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의사도 다 입혀주고 수도 다 내리잖아요. 여기서 바로 관직도 나갔는데 갑가는 3명, 을가는 7명, 그리고 병가는 23명을 뽑는데 갑가 1등 하신 분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3명을 급제하신 분은 맞아요. 맞는데 그 중에서도 문과의 마지막에 1등 하신 분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관직에 나가다는 것 자체가 3년에 한 번씩 33명.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사생원들은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좀 더 특별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별시라 그럽니다. 별시. 별도로 보는 시험인데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보는 시험이 별시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또 시험이 뭐냐 하면 임금님이 성균관에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나서 보는 시험을 우리가 알성시라 그럽니다. 주장전에 보면 이몽룡이 알성시에 나아가가지고 장원했다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알성시는 찾아뵐 알자, 성인 성자, 시험 시자. 누가? 왕이. 임금님이 성인이신 공자님, 즉 공자를 모시고 있는 최고의 사당이 성균관이니까 성균관 대성전에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이 알성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본다든지 별시도 미리 공지가 되는데 알성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6달 전에는 공지를 해요. 이때는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가는 진사생원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성시는 진사생원이 아니더라도 천민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진사생원들이 합격率이 더 높겠죠. 자, 알성시는 성균관 같은 경우는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명륜당 안에 다 앉아 있으면 주위에 보면 신하들이 다 있으면서 임금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뭐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쓴다 하면 알성시만큼은 뭔가 나라를 경륜하는 가장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를 갖다 임금님이 원하는 답을 갖다가 어쩌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쓰게 되는데 명륜당 그 뜰이 바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가 되고 지금 보면 성균관에 보면 비천당이라고 있어요. 클비자, 떨치천자, 집당자. 유학의 가르침을 크게 떨친다라는 어떤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바로 제2과거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알성시는 3번에 걸쳐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 몰려들고 여기서 33명 안에 뽑히게 되면 임금님의 임금님께서 직접 출제하셨기 때문에 바로 특별한恩전을 받으니까 주로 이제 요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기기도 하고 주로 암행어사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암 조광조 선생이 바로 알성시 과거 출신이다 보시면 돼요. 이때 내려주는 게 바로 이제 홍패 붉은 종이에다가 바로 이제 써가지고 내려주시고 바로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되는데 자, 요쪽은 교지는 지금 색깔이 보면 잘 안 나오는데 백패예요. 백패이기 때문에 교직을 해서 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생은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학생 그럽니다. 서당에서 다니는 그런 분들을 학생 그러고 초등기관에서 공부한 이제 막 공부에 시작하는 분을 학생 그러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서원이라든지 향교에서 공부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유학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아마 보면 서원에서 향사를 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높은 직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원에서는 아마 그 만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 천장을 쓸 때 보면 유학 아무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유학이라는 것 자체는 나를 스스로 낮추는 건데 이제 유학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홍패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내려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기 뭐랄까 황상도란 분을 갖다가 문과 병과 제1위. 자, 문과에서 병과에 있습니다. 자, 병과가 바로 이제 갑과가 3명, 갑과 3명, 을과 7명이죠. 그다음 병과 23, 그 병과가 바로 이제 23명이 되는데, 그러면 병과에서 제 1등이니까 몇 등입니까? 23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회를 갖다 하는데, 아마 그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많은 분들, 직원들 보면 문중에도 보면 이런 그 홍패라든지 백패 다 갖고 있는데 한번 그 보시면, 그리고 보초에 보면 우리 집안에 성균 진사 아니면 성균 생원 암흑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생원 진사에 합격하셨구나. 그리고 어떤 다른 벼슬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벼슬을 갖다가 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5가지의 기본 질서를 우리가 오륜 그러는데, 오륜을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명륜당이에요. 그래서 향교와 성균관에는 반드시 명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당인 대성전이 있는 것이고, 서원도 마찬가지로 강당이 있고 난 다음에 사당이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우리의 전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다 하지는 못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 제도에서, 전통 의례에서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묘하고 학이 있습니다. 학은 공부하는 것이고, 묘라는 것은 사당이에요. 그래서 이 유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명륜당, 이 모든 공간은 배움의 공간이고, 묘라는 것은 재향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되는데, 뭐 춘추로 그렇게 우리 예를 갖추고, 그다음 상망분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의식을 하는 것은 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그 공간은 학이 되는데, 살아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의 위패를 갖다가 모시는 것이 바로 사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당에 위패를 모시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바로 정위. 정위는 발을 정자 쓰기 때문에 주백입니다. 이분이 대표자예요. 향교와 성균관의 주백은 누구냐? 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제자들, 후학들 중에서 짝을 지어도 손색 없는 분, 짝지을 배자라 그럽니다. 배라는 것 자체는 짝을 견주어도 손색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비교해도 손색 없는 분을 우리가 어머니잖아요. 배우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배예요. 그래서 공자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를 우리는 배 위에다가 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향이 있어요. 종향이라 말하는, 종은 따를 종자입니다. 앞에 모셔져 있는 분, 이 5분의 중심을 해가지고 뒤를 쫓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정의하고 배의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예를 갖다가 수를 올리더라도 3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종양 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를 갖다가 한 장만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도, 대웅전은, 사찰에서 말하는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주불로 모십니다. 가운데에 석가모니가 계세요. 그런데 좌우에 보면 협시보살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웅전 가가지고 옆에 있는 보살들에게 인사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주불인, 본존불인 석가모니에게 먼저 예를 갖추고 난 그 다음에 나머지 협시보살들에게 예를 갖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향교와 성균관은 공자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그 외 나머지 종양에 계셨던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학자분들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참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술을 한 잔만 올린다는 그 자체는 왜 우리 어른들을 갖다 이렇게 홀대하냐가 아니라, 이건 바로 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향교와 성균관은 공자 중심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중이라든지 아니면 서원에 다시 그분들을, 어른들을 모시기 때문에 바로 서원하고 향교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차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사가 있어요. 따라가지고서 제사를 갖다가 지낸다, 별도로 지낸다 많이 되는데, 바로
대성전은 본 건물이고 이 건물 말고 주위에 좌우로 동서로 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라 그럽니다. 동무서무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유학자분들은 대성전 안에 모신 것이 아니라 동무와 서무에 모셔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예차등으로. 그래서 모셨다가 나중에 광복 이후에 이제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지금 현대 유교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의 가르침 이렇게 정맥은 우리가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유학자분들도 다시 이제 대성전으로 성찰시키는 어떤 그 작업이 이제 들어가면서 유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부분 향교가 우리나라 유학자분들도 안으로 같이 이제 모셨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학자분들만 높이는 건 아니에요. 같이 공자님을 갖다가 우선 높이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당 지금도 많이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사당에서 위패를 봉안할 때는 두 가지의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하나는 동당 이실식 또 다른 하나는 소목식이라 그럽니다. 요 두 개 개념이 혼용되면 안 돼요. 동당 이실식하고 소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다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동당 이실식은 뭐냐면 같은 동자 집당자 같은 집 안에서 즉 같은 공간 안에서 이실 달을 일자 방실자 방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다가 다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모시는 제도가 동당 이실식이고 소목식은 소와 목으로 나눕니다. 소라는 것은 밝은 소자 목이란 것은 얻을 목자예요. 밝은 쪽과 어두운 쪽으로 그렇게 차등 지어가지고 나누는 것이 소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예라는 것 자체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합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그러니까 해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이 되는 것이고 해가 지기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동쪽은 해가 뜨는 자리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동쪽은 밝은 쪽이니까 우리가 음과 양으로 말할 때 양의 속성이고 서쪽은 음의 영역이라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눠요. 그 나누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침이면 일어나고 밤이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모든 것이 양의 영역으로서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분에게 우리가 예를 갖출 때 즉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세가 되었다 해서 그 축하연을 갖다가 우리가 연출할 때 요 공간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를 우리가 무조건 북쪽이라고 간주해요. 자연계 북쪽이 아니라 그래서 요 자리에 어른들을 모신다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 되고 자녀들이 있는 자리가 남쪽이 되고 이 자리가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다가 어른들을 모신다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니까 남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위가 만들어지면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할아버지를 동쪽 자리에다가 모시고 할머니를 서쪽 자리를 모셔요. 이렇게 예를 갖추는데 여기 여성분들 입장에서 아니 왜 할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를 갖다가 먼저 모시고 할머니를 갖다가 나중에 하냐 좀 서운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모든 동서의 관습은 북의 중심입니다. 물론 3,000년, 4,000년 전에는 목의 중심이었었어요. 앞으로 만약에 한 300년 지나면 다시 목의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성이 동쪽에 있고 여성이 서쪽에 가는데 살아있을 때는 동쪽을 상승을 하지만 돌아가시면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서위상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서쪽을 상석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이 서쪽 자리에다가 모시면 할머니를 여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올리더라도 할아버지께 먼저 올리고 할머니께 올리고 우리 집안에 할머니가 두 분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 가운데 할아버지가 계시면서 첫 번째 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 좋아 보이겠지만 이건 예가 아니에요. 예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사람의 인정상 할아버지가 좌우에 할머니 두 분 같이 있으니까 그게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질서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서쪽에 있고 첫 번째 할머니가 그 다음 그리고 두 번째 할머니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우리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아시지만 묘소 갈 때도 묘가 있는 그 자리가 무조건 북쪽이에요.
묘를 바라보는 자리가. 그래서 바로 묘가 2개 있으면 서쪽 자리가 할아버지의, 동쪽 자리가 할머니. 묘가 3개 있으면 할아버지의 첫 번째 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묘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일식석은 서쪽을 상승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데, 집안에 4대 봉사한다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가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그 다음에 할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칸을 막아놓고 정조 할아버지 배우자 칸 막아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칸 막아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서쪽을 상수라는 것이 동당 일식식인데,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릴 때 있었던 가묘가 이런 구조고, 그 다음에 서원도 보면 2분을 갖다가 나란히 모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나란히. 이런 나란히 모실 때는 바로 이제 들어가면 제일 동쪽이 상석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이분이 먼저 상석이 되고, 그 다음에 차석 이런 식으로 모십니다. 종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사당이 종묘입니다. 근데 종묘는 가운데에 태조를 모신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 보이겠지만 종묘는 동당 일식식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태조를 제일 끝에 모시다요. 서쪽. 요 자리에다가 모시면서 태조의 왕후가 2분이잖아요. 2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칸을 치고 이런 식으로 서쪽을 상수로 해서 짝짝짝 모시는 것이 바로 동당 일식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가묘, 그다음에 이제 종묘, 그리고 일부 서울에서도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교와 성균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아니라 소목식 구조예요. 근데 소목식은 소는 밝은 소자 동쪽이에요. 목은 어돌 목자 서쪽인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모시는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벽. 즉 공자님을 가운데에다가 정점에다가 모시고 놓고 그 다음에 동쪽 자리와 서쪽 자리로 지그재그로 모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소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향교와 성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를 우리가 정의, 즉 주벽이라 그러고, 배 위를 모시는데 바로 향교에서는 안자, 그 다음에 정자, 자사자, 맹자 이런 순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종양위라 그래가지고 다음 자리에다가 동쪽과 서쪽, 즉 소와 목으로 나누면서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항상 있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 순간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좌가 되고 여기가 우가 되는 거예요. 자, 안자는 어떻게 되냐? 안자는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안자의 위패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남쪽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는 겁니다. 정자는 반대로 목에 있는 분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북쪽이라, 북쪽은 여기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여기를 북쪽이라고 간주하면서 남쪽이 되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하고 동쪽 같은 경우는 동서의 개념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좌우라는 개념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좌우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게 모셔져 있는 신의를 중심으로 좌우라고 이야기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좌우 개념보다는 동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용이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이든 향교든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 의례는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예요. 봄과 가을에 봉행하는 석전, 그리고 음력 초하루와 음력 보름마다 거행하는 분향, 그 다음에 유사시에 정교원님께서 취임하시든지 유도회장님이 취임하든지 아니면 장이들께서 임명되는 그 사유를, 공자님께 아뢰는 그 사유를 우리는 고유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 유림들이 다른 곳이라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성균관에 찾아와서 구경하는 모습인데, 구경하기 전에 먼저 오시니까 그곳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그 의식을 우리가 봉심, 우리가 알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모든 유림들의 향교나 성균관에서 제일 큰 의식은 석전이에요. 그런데 석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분향입니다. 분향. 분향은 뭐냐면 한 달에 2번 거행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자께서도
예를 너무 자주 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예를 또 너무 이게 드물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찌보면 그 중요성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딱 적정선이 있는데, 살아있는 분,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신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지만, 살아있는 분은 하루에 인사를 2번 하죠.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드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문안 인사드리고, 조석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분 섬기는 예입니다. 혹시 나 지금 옆에서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 어떻습니까? 전화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매일같이 전화 드리는 거, 물론 하루에 2번 전화하는 게 무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에 1번 정도는 전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부분을 갖다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에 1000만 분의 1만 자녀들이 이해하면 이 세상에 불효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하니까 저도 굉장히 제가 불효자 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항상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변화가 15일 간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자, 24절기가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태양력입니다. 아마 이제 그 이번 주 주말에 되면, 좀 되면 뭐냐면 대안이 오죠. 그다음에 12월 말쯤 되면 한 21일, 20일 되면 동지가 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또 15일 지나면 입춘이 오고, 이런 식으로 15일 간격으로 이 세상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동지가 지나면 당연히 소환이 오고, 다음에 대안이 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되면 대설이에요. 대설 오고, 그 다음에 동지 오고, 그 다음 다시 15일 후에 소환 오고, 대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15일 간격으로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의 변화가 아니라 달의 변화라 그래가지고, 달이 꽉 차면 보름이고, 달이 사라지면 안 보이면 초하루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되는 게, 그래서 15일 간격으로 사당에 있는 신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림드리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종묘든 사지단이든 서원이든 향교든 성균관이든 신을 모시는 곳에서는 항상 초하루와 보름마다 예를 갖추었는데, 유림들은 향교에서 하는 성경 보름과 분향에 항상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초하루에는 참여해서 뭐 하냐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초하루는 시작이에요. 시작이니까 시작되었음을 아뢰면서 뭔가 내가 다짐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니까 다짐한 부분을 갖다가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보름 되면 그동안에 14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과정을 겪었는지 자기 반성하는 그 시간이 바로 분향에 와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 분향 와가지고 그냥 많이 서 있다가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분향의 의미, 가장 중요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일이 음력 10월 보름 분향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물론 이제 조도 짜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시간 계시는 분들은 분향에 참석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분향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때만큼은 분향이다 그래가지고 향교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만큼은 잠시 하는 일을 잠시 멈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갖다가 가다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절하는 것만 하고 말씀을 끝낼게요. 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사드리는 것인데, 인사드릴 때도 보면 사가에서 하는 그런 인사가 있고 공과에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공과 사로 나누는데, 사라는 것 자체는 집안에서, 문중에서, 그 다음에 서원에서 하는 그런 사는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는 서가지고 절하시오 그러면 손을 모아가지고 손이 바닥에 내려가면서 이마가 손등에 닿는 그 인사,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개수배, 돈수배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본 인사입니다. 그래서 설할 때, 세배할 때, 그 다음에 성묘할 때, 그리고 이제 차례 지낼 때, 문중에서 아니면 향교에서, 서원에서 향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게 되는데, 성균관과 향교와 다음에 종묘와 사직단은 국가 전례이기 때문에 공과의 예법을 해서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지고 꿇어 앉은 상태에서,
괴한 상태에서 그렇게 절하면 허리를 숙이고 그대로 무릎 꿇은 상태에서 허리만 세웠다가 이렇게 4번에 걸쳐 가지고 하는 절이 바로 이제 공가의 절입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절하는 모습하고 서원에서 아니면 우리 문중에서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그런 예의 차등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인사할 때 우리의 인사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실외에서 아니면 실내지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몸은 서 있으면서 손을 갖다가 살짝 올리면서 하는 그런 인사, 즉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갖다가 벗은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가 가지고 내 몸이 바닥에 닿으면서 하는 인사가 있고, 신발은 신었지만 돗자리가 깔려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그런 인사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똑같이 우리만 하면 절하는 건데 하나는 업이라 그러고 하나는 실내에서 하는 걸 우리가 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바로 밖에서 아니면 실내 만나가지고 신발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나고 하는데, 손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수라 그러면 2 손을 갖다가 마주 잡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 몸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머리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위상자라 그러고 다리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상과 하가 만들어집니다. 배는 내 몸에서 앞에 있기 때문에 앞전자라 그러면 등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후자, 전과 후가 만들어져요. 상하와 전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좌우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 부분을 좌쪽으로 우리가 동쪽이라고 간주하면 이쪽이 서쪽이 되고, 그러면 앞쪽은 남쪽이고 북쪽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방위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남자는 양의 속성에 가깝고 여자는 음의 속성에 가까운데, 남자는 양, 여자는 음 아니에요. 남자가 왜 양의 속성에 가까우냐면 양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 불입니다. 불은 활활 타오라요. 음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 물입니다. 물은 쫙쫙 눌러줍니다. 남자의 기질이 훅 다르고 여성의 기질이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양의 영역에 가깝고 여자는 음의 속성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양의 영역에 가까운 이 왼손을 가지고서 오른손을 갖다가 감싸는 것이 남자의 공수법이고, 여성분들은 반대예요. 음의 영역인 왼손을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을 감싸는데, 우리 신체의 중앙이 어디냐면 자연스럽게 배꼽입니다. 물론 배꼽이 우리 신체에서 딱 가운데는 아니에요. 배꼽은 위쪽이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위쪽이 좀 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꼽이 위에 있는데, 배꼽에다가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이제 공수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수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인사할 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물론 악수, 지금은 서양의 악수만 하지만 원래 우리 전통 인사는 손부터 잡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상대 만나면 허리 숙여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사도 허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손을 갖다가 살짝 올리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 그럽니다. 눈높이로 손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상업, 입 높이로 올리면 중업, 가슴 높이로 올리면 하업 그러는데, 하업은 아래 사람이 나한테 인사할 때 주는 답례입니다. 그 다음에 중업은 동년배끼리 같이 서로 이제 편안한 동년배에서 같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인사가 중업이고, 상업은 내가 존중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거 따르지 않고 함께 같이 높여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상업하게 되는데, 공수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상업 그러면 눈높이로 올리면서 허리를 갖다 숙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업은 업은 인사의 사실은 완성은 아니에요. 마지막의 완성은 뭐냐 하면 실내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밖에서 아이들이 배꼽 인사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배꼽 인사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어른들 만났을 때 배꼽 인사 한다 그래가지고 하면, 밖에서 그러면 어른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만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이뻐했는데, 그 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나지 말고 바로 이제 어른들은 바로 자연스럽게 방으로 아니면 마루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때 누가 하냐면 아이들이 먼저 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 아이의 부모들이 먼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예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만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 아이들이 부러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러웠게 만든 그 행위가 누가 있을까 보면 나로부터 비롯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부모에게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계속 그 자체가 우리가 교육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업이라는 것 자체는 공수한 상태에서 손을 눈높이를 올리면서 허리를 숙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남자 보면 기본 인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한글에서 하는 절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국궁 그러면 꿇 앉고, 괴 그러면 국궁 하면 허리를 숙이고, 괴 하면 꿇 앉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성균관도 그렇고 모든 현교제관 가보면 너무 급해요. 의식할 때. 얘라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뭔가 집 내에 어떤 장울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국궁이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미리 꿇어 앉아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국궁 그러면 허리를 살짝 숙이고, 국궁은 절이 아닙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고, 괴 그러면 그때 이제 꿇어 앉은 상태에서 꿇 앉자마자 바로 이제 넙득 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앉아 있으면 호를 잡았으면 호를 꽂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 하면 그때 이제 손을 바닥에 짚어가지고 절을 하고, 흥하면 허리 세우고, 이렇게 4번에 걸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신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국궁이란 말을 갖다 한가 동시에 바로 꿇어 앉아가지고 절을 해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절을 갖다가 5번, 어떤 분은 6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예라는 것 자체는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있는 자료는 아마 오늘 다 하지를 못하고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저도 그 숨은 쉬면서 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어르신이 좀 숨 좀 쉬고 하지. 충분하게 제가 콧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했었었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이제 그 고향에 오다 보니까 좀 더 마음도 흥분하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쉼없이 했지만, 항상 저는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강건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앞으로 미래 세대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른들께서 그 자리만 계속 지켜주시면 젊은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표현이 서툴어 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도 항상 지켜보면서 어르신들의 이 좋은 모습을 다 눈을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계속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다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전통 문화는 우리가 지키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 같이 관심 가져니까 이런 부분 어르신들 항상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정말 항상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유교 문화 발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